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과학 분야 기사들을 보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크라이나전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면서 AI, 위성, 로봇, 드론까지 첨단 기술들의 발전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1, 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뭐 전차, 로켓, 핵폭탄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급박한 전장 속에서 과학의 발전은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급박한 전장 속에서 발전하는 무기체계. 하니까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네. 조선시대에 벌어진 임진왜란이죠. 당시 일본군의 신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장인들이 나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일본군의 신무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우리 조상들의 집념. 이 집념에 불을 지핀 아주 뼈아픈 사건이 있죠. 그건 바로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한 조선의 강력한 이 한 수가 있었습니다. 활은 날아오는 게 보이기라도 했지만 조총의 탄환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총을 처음 맞닥뜨린 조선군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특히나 이 활을 쏘는 조선의 기병들은 실력이 월등하기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활을 쏘는 속도보다 쓰러지는 아군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를 보는 그 순간 그 참담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요, 임진왜란, 최종병기 활과 조총의 격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주박물관 김명훈 학예연구사입니다. 공주박물관에서 이 소중한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그리고 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처리와 과학적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사 허일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각인된 연도겠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기록들을 보면요, 일본군이 이제 20일 만에 부산에서 한성까지 진격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전쟁 초기에 조선의 군대가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했던 배경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00년 동안에 걸친 이 전국시대, 그러니까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각지를 지배하고 있는 다이묘들이 각축을 벌였는데요.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니까 당연히 이 실전 경험이 풍부하게 쌓여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전투력도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543년에 이 일본 이 조총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대 혁신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거에 맞춘 전술 그리고 그것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까지 갖춰지게 되면서 일본군이 이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조선은 평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전적인 경험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당시의 주적은 아무래도 북방에 있는 이 여진족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진족들을 잘 토벌했던 이 당대의 명장 신립 그리고 신립과 함께 이 토벌에 함께 했었던 이 정예 기병들이 일본군에게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조선 조정이 받았던 충격은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물론 이런 패배의 원인에 이제 조총이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조선 조정은 또 조총이라는 무기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선군이 활을 잘 쏜다고 한들 활과 조총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이 대결은 너무 무모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탄군대 전투 당시에 일본의 그 조총수는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조총에는 열세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립 장군은 일본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평야를 선택했는데요. 그 평야에서 그 먼 거리에서 보이는 방향을 향해서 활을 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금대 지역은 충적토라고 해도 비가 오면은 질척거리는 갯벌같이 좀 변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병들의 속도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네네. 화살은 원거리 지향 사격이고 조총은 근거리에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발사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전체의 그 무기 체계에서의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의 그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전쟁에서는 승패가 명확히 갈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의 특성을 잘 이용했느냐, 활용했느냐, 아니느냐가 굉장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제 조총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도 조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은 왜 조총을 몰랐던 건가요? 사실 조선이 이 조총을 몰랐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직접적으로 임진왜란 직전에 이제 대마도에서 여러 가지 공무를 바칠 때 거기 조총이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임진왜란 전에 알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보다 훨씬 이전인 선조 전대 임금인 명종 때에 이제 후기 왜구라고 해서 이 다국적 해적 집단이 조선을 많이 침략하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록을 보면 이 철안을 쏘는 화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의 시기적인 상황이나 그 다국적 집단의 성격으로 봤을 땐 조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분명히 조총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활용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사실 활용을 하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시에 좀 배경적인 그리고 조선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가 처한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은 당시에 이 갖추고 있는 무기 체계로 이 국가 경영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 않았군요. 예, 이 부족과 결핍에서 오는 것들이 이제 무기의 발전을 좀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현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 같은 경우는 신무기를 받아들이고 그 전술을 개발하는데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조총을 대하는 두 나라의 방식이 좀 달랐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이 조선은 조총에 대한 충격이 정말 상당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활이 주력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충격이 상당했을 텐데요. 활의 경우는 화살이 우리 날아오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휙 소리가 나면서 아군의 병사가 맞았을 때 날아온 방향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조총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조총은 그 탕하는 굉음과 나는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아군 병사가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화약 무기의 그런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관련 기록이 있는데요. 조총은 능히 수백 보를 미친다. 맞으면 반드시 관통하고 바람에 오박이 날아오듯 하는 조총을 가져서 궁시와는 비교가 안 되었던 까닭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정도까지의 위력이 있는지는 저희가 또 과학적으로 좀 더 검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민족이 또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의 이름이 주몽인 것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역시 활과 관련한 엄청난 일화가 있다고요. 이성계가 활을 잘 쏜다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공민왕 때 이 고려가 요동 정벌에 좀 나섭니다만 거기서 또 이성계가 크게 활약을 해서 이 편전 70발을 쐈는데 그게 다 적의 얼굴에 맞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백발백중. 백발백중. 황산대첩에서도 이 적장 아지발도가 전신 갑옷을 입고 있어서 화살이 통하지 않았는데 그 화살을 쏴서 이 끈을 떨어뜨려서 뭐 가면을 벗긴다든지 이야. 그 다음에 제압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좀 묘기에 가까운 활솜씨를 좀 선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만큼이나 활에 대한 조예가 남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기로 활용되는 활도 정말 다양하게 발전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활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작이 됐고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좀 활이 뭐냐라고 하면 흑각궁이라는 활이 있습니다. 합성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쇠 심줄이나 아니면은 쇠뿔, 물소뿔, 나무들 이런 그 다양한 재료들을 좀 조합해서 만드는 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각 재료들이 내는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굉장히 상승하면서 그만큼 강력한 위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편전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활이 다양한 만큼 화살도 당연히 이게 다양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편전이라는 좀 화살이 굉장히 좀 독특한 그리고 강력한 화살로 운용이 됐던 것 같아요. 작아서 애기살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요. 네. 사실 이 길이가 한 30cm 정도? 32 라고 정도밖에 하니까요. 안 되네요. 이게 일반적인 활로는 당연히 활이 안 나가겠죠. 네. 할 때 걸리질 않으니까. 너무 짧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 통화라고 불리는
이 대나무를 바늘로 자른 형태의 이 도구를 같이 쓰게 되는데요. 짧은 편전이 빠르고 관통력이 높을 수 있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긴 장전에 비해서 짧은 편전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긴 장전이 훨씬 더 위력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두 화살을 동일한 에너지로 발사를 시켰을 때 짧은 편전이 훨씬 더 목표물에 빨리 도착하거든요. 네, 이렇다는 것은 더 큰 속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속도가 빠를수록 에너지 전달 시간이 줄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최대값이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장전에 비해서 편전이 더 큰 충격량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함집 견문록을 보면 편전이 먼 곳에서도 철갑을 능히 뚫기 때문에 훈합 군인들이 편전을 가장 두려워한다. 를 보면 그 파괴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중국은 일찍이 화약이 등장했죠. 일본 같은 경우도 화약으로 조총을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화약 무기가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화약 무기가 있었고요. 1377년에 최무선의 손에 의해서 화약 무기와 화약이 드디어 국산화가 됩니다. 네. 이 화약 무기가 국산화된 다음에는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초기의 화약 무기라는 거는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금속으로 만든 원통형 통에다가 화약을 넣고 발사체를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쏘는 형태였는데요. 대포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총통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려 때부터 이미 총통류는 이 조선을 지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총통이 조총에 대응하는데 좀 효과적인 무기였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칼보다는? 그렇죠. 네. 수족유식이라는 그 문헌에 따르면 배가 200보 접근하면 중대형 화포를 쏘고 총통을 쏘고 또 일본군의 조총의 사거리는 90보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배 차이가 나네요. 네, 뭐 이 거리 기록에 대해서는 총통마다 또 거리 기록이 다 다르고 여러 종류의 총통들이 있거든요. 아, 종류가 또 다양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록들을 완벽히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총보다 총통은 더 멀리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승자총통의 경우는 여러 알의 탄환을 넣고 한 번에 발사하기 때문에 그 화력이 좀 더 조총에 비해서는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둘 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면 뭐가 있어요? 이게 뭐 장단점은 다 있지만 네. 어쨌든 결정적인 그 한 방은 발사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방아쇠라는 게 조총에는 있고 총통에는 그런 게 없어요. 총통의 경우는 심지에 불을 붙이고 그게 타들어가는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최대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조총은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할 수 있고 또 가늠쇠라는 게 있어서 정확히 조준해서 네.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관련된 또 문헌의 자료가 있거든요. 제조변방지 사권의 내용을 보면 포를 쏘아도 맞히지 못하고 군사가 이따금 총알에 맞아 죽었다. 아, 라는 되게 안타까운 표현이 있어요. 승자총통이나 이런 총통류들의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겠죠. 아니 근데 총통이 왜 명중률이 떨어지나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런 어쩔 수 없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총은 단 한 발을 가지고 긴 총열에 물려서 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에너지가 셀 공간도 없고 오롯이 전달돼서 직진성을 가지고 쭉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총통의 경우는 여러 탄환을 다져 넣기 때문에 이 탄환이 발사할 때는 가스가 새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총열이 조총보다는 좀 더 굵고 짧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사할 때 일정한 방향으로 직진해서 나아가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 구조 속에서는. 명중률에서는 그런 장단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군의 주력 무기였던 활과 총통, 그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종류도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너! 여러분, 이곳은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과연 조선군의 무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연구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기엔 여기는 활을 전시하는 곳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조선시대 기병들이 활 쏘는 실력이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류의 활들이 있었을까요? 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활이 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선시대 활은 각궁이었습니다. 이 활을 사용할 때는 시위에 얹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인 얹은 활로 사용했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탄성이 강해서 시위를 풀고 뒤집어진 형태인 불인 활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활의 종류가 다양했군요. 사실 활이 있으면 화살도 있는 거잖아요. 화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이 전시장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살에는 유엽전, 편전, 화전, 박두가 있었습니다. 이 유엽전은 조선 중기 이후에는 무반을 뽑는 과거 시험이나 각종 별시에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편전은 고려시대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화살보다 길이와 무게가 절반 정도입니다. 연구사님이 말씀하신 그 짧은 화살, 편전.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딱 보기에도 혼자 짧아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 안에 숨은 이야기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그런데 연구사님, 좀 더 강력한 무기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네. 연구사님, 이거 제가 아까 체험했던 총통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활과 화살보다는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선의 소형 총통은 보시는 것처럼 원통형의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런 총통은 나무를 꽂아서 썼기 때문에 뒷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총통을 쏘기 위해서는 먼저 심지구멍에 심지를 넣습니다. 다음 화약을 넣고 이후에 탄환을 넣고 토격을 내립니다. 토격 외에도 나무로 만든 목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총통도 궁금한데요. 네, 바로 이 승자총통입니다. 승자총통은 1575년 선조 8년에 무관 김지가 개발한 화약무기입니다. 이전의 화약무기보다 개량해서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약무기는 그 목표물을 향해 더 멀리 빠르고 정확하게 발사하여 살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했는데요. 따라서 승자총통은 기존의 화약무기보다 더 길게 만들었고 이 시점부터는 탄환을 사용했습니다. 연구사님, 여기 보니까 진짜 작은 총통도 있어요. 볼펜 크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작은 총통은 세총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총통은 세종대에 만들어진 최소형 화약무기로 휴대가 간편했습니다. 이 작기 때문에 철음자라고 하는 새집게를 이용해서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제가 아까 총통 체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조준이 좀 어렵더라고요. 실제 전쟁 상황이면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화포식 언해라는 기록에 따르면 승자총통은 15개의 탄환을 장전한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승자총통도 지향사격의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승자총통의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강화시켜 만든 것이 바로 소승자총통이었습니다. 이 소승자총통에는 가늠자와 가늠새가 달려 있어서 조준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소승자총통의 가늠자와 가늠새는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조준하는 용도입니다. 즉 지향사격 방식에서 조준 사격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더욱 긴 총열을 가져서 탄환을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면서 들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데요. 이 외에도 조선시대에는 어떤 무기들이 있었는지 기대가 됩니다. 이야, 이만한 총통도 있고 정말 제 손가락만한 총통도 있고 정말 다양한 총통이 있네요. 네. 저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 좀 개념이 확실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조선군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긴 조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쓰던 조총이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타네가 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후기 외교라고 불리는 선박 안에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일본에서도 와, 이런 게 있어 네. 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위력적인 무기로 보였을 것 같고요. 이 대장장이가 이 조총을 뜯어서 분해해서 조립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뭐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는데 뒤에 이 나사를 못 만들겠는 겁니다. 아,
이 조총을 만드는 방법은 봉을 놓고 철판에 두드려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총열을 만들어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뒤에가 뚫려 있겠죠. 네. 그러니까 뒤를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는 방법이 바로 이 나사로 조이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 나사를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생소한 개념을 가지고 만들려다 보니까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조총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일본 전역에 조총이 확산되는 데는 10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지고 크게 널리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위력은 어느 정도였나요? 사실 이 동아시아에서의 조총은 이 중무장한 기사는 네. 쓰러뜨리지 못하더라도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활동하던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모두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은 충분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 병사들이 입고 있었던 이 갑옷 정도는 다 뚫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갑옷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겠지만 이 조총의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바로 이 전술적인 측면인데요. 이 앞에는 이 기다란 장창을 들고 적군을 막으면서 네. 이 본인들은 조총을 들고 일제 사격을 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탄환의 벽 같은 게 이렇게 앞으로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이렇게 와서 쓸어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굉장히 공포감이 좀 심했겠어요. 예, 당연히 위력도 위력인데 네. 소리도 크고 발생하는 화염이나 연기도 상당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공포심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조총이 장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명중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조선군이 활과 총통만으로 대적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일본군은 정말 전쟁이라면 이골이난 네. 집단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오지도 못하게 장창으로 막으면서 조총으로 쏘고 네. 좀 전투가 벌어지면 이제 칼을 들고 사무라이들이 돌격을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서웠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의 입장에서 마주보면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행주대첩, 뭐 진주대첩, 저희가 흔히 네. 알고 있는 이 임진왜란 3대첩 중에 2개에 해당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수비에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이 수비를 할 때는 총통의 단점들이 상쇄되고 강점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성벽까지 오느라고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장전을 벌어주네요. 딱 할 수 있고 이 적들이 성문 앞에 모여 있으니까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산발적으로. 상쇄가 되는 거죠.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수성을 벌일 때는 이 총통들의 위력이 굉장히 좀 배가가 되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조총은 공격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활과 총통은 반대로 방어에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무기별로 장단점을 한 번 더 비교해 주시면 좀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우선 활을 설명드리면 활의 경우는 당겨서 쏘는 형식이죠. 네, 뭐 우리가 다 아는 정도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을 붙이거나 뭐 장전하거나 이런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한 번 쏘고 나서 또 다음 화살을 또 꺼내가지고 쏠 수도 바로. 있고 네. 연속 발사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화살을 쏘면 먼 거리 날아가면서 먼 거리의 장애물을 넘겨서 또 공격할 수도 있겠죠. 포물선으로 네. 가니까. 또 그런 용도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활은 또 이 사람의 힘으로 당겨서 어쨌든 쏴야 되는 거잖아요. 피로도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마다의 또 전력차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런데 조총의 경우는 화약무기라서 강하지만 당기면 받는 피로도가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접전에서 정확하게 조준하고 명중시키는 그런 장점들이 또 있었겠죠. 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이 조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 쏘고 나면 안에 청소해줘야 되고 또 다음 발사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복잡한 과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일본군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커버하기 위해서 전열을 세우고 그 먼저 앞열에 1열에 있던 총수들이 먼저 발사를 하고 그 뒤에 있던 뒷열의 사람들이 또 앞으로 와서 발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발사를 하면서 어떤 그 전술적 그 가치를 좀 더 높였던 것 같습니다. 공백이 없게끔 한 거네요.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총통 한번 말씀드리면 총통은 뭐 당연히 화약무기로서 조총하고 비슷한 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단발을 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발을 쏘면서 그 활과 좀 비슷한 상황 속에서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불을 붙이고 타들어가는 그 시간
예, 그 시간은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또 총통의 경우는 재료적인 단점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청동을 녹여서 쇳물을 녹여서 틀에 넣어서 굳혀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으로 만들어졌죠. 네. 근데 주 재료는 거의 구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구리는 우리나라의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입에 많이 의존해왔고 또 사용하다가 다시 녹여서 쓰는 그런 재활용을 계속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한계가 있었겠네요. 네, 뭐 활, 총통, 조총 모두 좀 장단점이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전략으로 활용하느냐가 또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조총의 위력을 체감한 이후에 조선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 만들어진 조총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 멋진데요?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 수원 화성 행궁인데요. 장용영 수의식을 재현한 거라고 하네요. 습조를 이적하라! 어머, 케빈 씨가 조총을 쏘나 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조총을 쏴보고 왔습니다. 이게 총을 드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늘 어떤 행사길래 이렇게 조총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희 화성행궁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장용영 수의시라고 해서 전통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관객들에게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조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 조총을 한번 제가 봐도 될까요? 네. 네. 우와, 모형인데도 이게 길고 무거워요. 어떻게 하면 총을 잘 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이 조총을 잘 쏘기 위해서는 어깨에 견착을 하고요. 견착이요. 이걸 가늠쇠 생각하시고 표적을 맞추신 후에 여기 있는 방아쇠를 당기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든데요? 쉽지 않네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조선시대 조총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이게 화승식 조총 맞죠? 맞습니다. 저는 이 화승식 조총 외에도 좀 다양하게 보고 싶은데 없을까요? 그러시면 국립진주박물관으로 가셔야겠는데요. 국립진주박물관이요? 얼른 가봐야겠어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연구사님, 제가 빠르게 화성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다시 온 이유, 이곳으로 가면 더 많은 조총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조총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소형 총통은 심지에 손으로 불을 붙여서 발사하는 지화식이었습니다. 반면 이 조총은 화약 접시에 있는 화약에 불을 붙여 탄환을 발사하는 화승식입니다. 이런 격발 방식의 변화는 화약무기 역사에서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오, 그럼 탄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이 조총에 사용했던 탄환인데요. 이 탄환은 나부로 만든 연환입니다. 이 탄환을 자세히 보면 중앙에 가로줄과 돌기가 보이는데요. 이런 흔적을 통해서 이 연환을 주조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작은 블루베리들 같은데 그렇게 위력이 상당했다고 하니까 참 놀랍습니다. 실제 그 일본군이 사용했던 총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총을 철포라고 불렀는데요. 이 일본에서는 다네가시마에 표류한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서 화승총을 처음 접했고 이것을 계기로 일본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조총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이 일본의 화승총은 서양식과 달리 자루가 짧고 뺨에 갖다 대고 발사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조총은 어떻게 발전했나요?
네,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에 조총의 위력을 실감했고 그 이후에 조총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한 달에 71자루 만들 수 있었던 조총을 100자루까지 생산할 수 있었고 그 성능 역시 우수했다는 승정원 일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총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우리 조선군이 일본의 조총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갑니다. 앞으로 연구 계획 있으신가요, 연구사님? 네, 국립진주박물관은 2018년부터 조선 무기에 대한 집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총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발전 양상과 기술 재료의 변천, 그리고 관련 문헌 기록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이 활과 조총의 세계. 우리 선조들이 방어하고 공격해서 이렇게 지켜낸 조선이겠죠? 이 조총 이야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조총을 발사할 때 소리가 정말 크네요. 그러게요. 이 조선군이 처음 조총을 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이제 임진왜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조선에서도 조총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참고할 뭐 문헌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맞춰서 개량하거나 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조총을 국산화하는 데는 이 항복한 일본군, 그러니까 항외라는 집단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당장 선조부터가 이 염초를 구울 수 있거나 아니면 조총을 좀 만들 수 있는 항해들을 좀 활용해라 라고 좀 명령을 내리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그들의 역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이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 유럽 사람들의 이 도움도 컸습니다. 뭐 동인도 회사 소속의 네덜란드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난파를 당하게 되면 조선으로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명 박연이라고 박연. 불리는 그 네. 네덜란드 사람 벨테브레이입니다. 훈련도감에 소속돼서 이 화기를 만드는데 일정 부분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심지어 병자호란 때 참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뭐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더 강조돼야 되는 건 저는 그 조선의 장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화기들을 보면 장인들의 이름이 남겨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명종 때 양내료동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 여러 화기에서 이름이 확인되기도 하고 와. 현종 때나 아니면 숙종 때 뭐 신기립, 김애립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당대의 이 무기 제작에 있어서는 마이스터, 명장 같은 사람들이었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고 화양무기가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조총이 국내화가 되는데 성공했군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만든 조총과 우리나라에서 만든 조총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시초 자체가 같고 일본은 유럽의 화승치 총통을 받죠. 조선군은 또 일본에게 포획한 그 총통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래되는 방식은 거의 같은 것 같고요. 근데 조선시대 조총이다 라는 걸 단정 지을 수 있는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요? 뭐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조총 중에 많은 부분에서 이 총열의 위에 오늘날로 따지면 메이커를 이렇게 찍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훈련도감에서 만들었으면 이 훈자를 받칠 훈자를 쓴다든지 금이형이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만들었으면 금지할 때 금자를 이렇게 새긴다든지 이런 좀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명문이 있으면 이건 어디에서 만들었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좀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확인되는 게 이 무자, 힘쓸 무자를 새기는 조총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 무과? 이건 무교동 가보셨나요? 무교동이요? 네, 낙지로 유명한. 낙지가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거기가 무교가 된 거는 무고라는 창고 앞에 있었기 때문에 무교동 이 다리가 있기 때문에 된 건데 이 무고라는 거는 조선시대 방위산업청이라고 할 수 있는 군기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 군기시를 만든 조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수백 년 전 역사 속의 무기들을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거, 과학의 힘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은 총통의 비밀을 과학의 힘으로 새롭게 밝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화양무기라고 하면 임진왜란과 일본 조총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얼핏 우리는 왜 화양무기에 약했지?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고려 말 최무선에 의해 화약을 도입했고
또 그 이후 다양한 소형 화약 무기, 즉 총통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조선 초 세종 때 만든 새 총통은 볼펜만한 크기인데요. 세계 최초의 권총형 총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작은 총통은 철음자라는 집게로 잡고 화살을 쏘는데요. 근접전에 강하고 또 여성과 어린이도 쏠 수 있었다고 해요.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죠? 이 밖에도 고려 말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다양한 총통들이 만들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총신 길이와 총구를 살펴보면 총통은 짧고 굵은 편이었다가 점점 가늘고 길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초기 총통은 주로 화살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좀 굵은 편이고요. 환안을 발사체로 쓰는 승자총통 기준으로 그 이후에 개발된 총통의 재원을 측정한 결과 구경이 줄고 총신이 점점점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적은 수량의 탄환으로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발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승자 총통을 보통 총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총통은 구경도 작고 심지어 조준 사격을 위한 가늠자 가늠쇠가 있어요. 그래서 조총의 모습과도 거의 비슷해지는 구조입니다. 국내에 전하는 많은 총통을 대상으로 구리의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총통은 구리의 함량이 우선 가장 높고 주석의 함량은 대부분 5에서 12% 범주 내에 속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다른 청동제 문화유산에 비해서 주석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타 청동 문화유산에 비해 연신율이 높고 경도는 또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특히 화약무기 총통에서 가장 중요한 충격값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연신율이 높은 총통은 발사 과정에서 변형으로 이어졌고 사용 빈도에 따라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요. 따라서 다시 녹여서 제작하는 재활용이 빈번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CT 분석으로 확인한 총통의 제작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총통은 쇳물을 부어서 붙여서 만드는 주조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주조 분할선이라고 하는 긴 띠가 확인됩니다. 이는 좌와 우 바닥의 주형을 구성하고 수직으로 세워서 모병부에서 총구 방향으로 쇳물을 부어 주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좌우 주형과 이 코어 사이에 M자형과 L자형의 독특한 채플릿을 배치해서 빈 공간을 만드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 빈 공간에 쇳물이 들어가서 굳으면 바로 총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독특한 형태의 채플릿은 총신의 고른 기벽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총통의 기벽이 고르게 형성되지 못했다면 얇은 부분이 발생하고 화약 폭발 시 그 부분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기술은 매우 총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주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형을 설계하고 또 예측할 수 있지만 당시의 전통 주조 작업자는 위험한 쇳물을 다룸에 있어서 오로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만 조조 방안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소형 총통이 200여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조의 발전, 발사체의 전환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특히 임진왜란 전후 소형 총통의 최종 단계에서는 가늠자와 가늠쇠, 또 총자루, 고정, 고리 등이 등장하는데 이는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과학은 유물의 비밀도 생생하게 풀어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임진왜란 최종병기 활과 조총의 격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총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묵과 시험에서부터 군사훈련까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겠어요. 예, 당연히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징집해서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직업군인들이 이제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편제 자체가 크게 변화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훈련도감은 삼수병 체제라는 이 편제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앞에서 다가오는 적을 막아내는 살수, 그리고 뒤에서 활을 쏘는 사수, 그리고 조총을 쏘는 포수, 이렇게 세 개의 병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이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묵과에도 이제 조총이 포함되게 되는 등 이 조총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좀 뿌리 깊이 좀 들어오게 되는 모습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들어온 만큼 거기에 맞춰서 전열을 다시 갖추는 거네요. 근데 우리 민족이 또 어떤 민족입니까? 활을 잘 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조총도 금세 레벨업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기록에도 확인이 됩니다. 청나라 이 포수들과 조선 포수들이 조총
쏘는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청나라군 병사 100명이 70m 밖에 있는 표적을 쏘거든요. 네. 이 3발을 쏘게 되었고 그중에 한 발이라도 맞춘 사람이 이 10명 정도에 불과했다. 10%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조총의 당시의 이 상황으로 보면은 잘 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조선군은 얼마나 맞췄을 것 같아요? 한 40%? 조선군은 60명이 한 발 이상을 맞췄습니다. 60명이요? 뭐 굉장히 잘 쏜 것 같고요. 네. 뭐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었으니까 청나라가 파병을 요구를 했겠죠. 청나라도 당시에 좀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파병을 요구한 거긴 하지만 그만큼 조선 포수의 이 사격술이 뛰어났던 네.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조총 생산을 장려했잖아요. 그래서 발전 속도도 아마 엄청 났겠어요. 국내에 현재 남아있는 조총의 유물 자체 내에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다만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면 1808년 만기호람이라는 책에는 조선중앙군이 쓴 조총이 8만 점이 넘게 확인되고 있고요. 또 대한제국 때 부기제국표라는 책에는 한양과 함경도를 빼고도 조총이 10만 자루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전반적으로 과거 이야기다 보니까 유물이나 문헌을 통해서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직 풀리지 못한 미스테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총통을 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문헌 속에서는 이 약실과 경목부라고 하는 있는 부분이 분리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외국에는 좀 없는 사례고 해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별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들이 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긴 시간 연구를 하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종류의 총통을 가져다가 박물관에서 CT를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부에서는 그 문헌 내용과는 달리 특별하게 영역이 구분되지는 않더라고요. 제작 매뉴얼과 실제 만드는 것과 또 이게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네요. 생각도 좀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밝혀나가는 게 또 저희의 일이겠죠. 김명은 연구사님은요? 앞서서 좀 조선시대 조총이 총열을 만들 때 이 철판에 두드려서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거나 직접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밝혀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조총은 그렇지를 못해요. 애초에 수량 자체도 많지도 않고 네. 기록도 좀 소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미스터리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기별로 차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겠지만 조선만의 특별한 것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좀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밝혀내셨으면 좋겠고 뭔가 진일보한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임진왜란.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기, 무장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아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았을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임진왜란 속 무기 또 그 속에 담긴 과학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 이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이 폭발한 이후 연이어 지역 화산이 폭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에서는 당시 인도네시아의 화산 폭발 상황을 환경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측했답니다. 여기서 환경위성이란 기후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질소, 구름, 자외선, 미세먼지 등 약 30종의 물질을 관측하는 위성인데요. 이 환경위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화산 폭발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국내 영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위성으로 이번 화산 폭발 상태를 관측한 결과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거나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네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에선 2028년까지 기후관측 군집위성도 추진 중이라는데요. 기후관측 군집위성까지 딱 발사되면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국까지 관측이 가능하대요. 발사하는 그날 과학 이수다에서 꼭 소개해드릴게요. 이수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과 운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네이버의 하이버 클로바 X 등 모든 생성형 AI는 주의 기반 트랜스포머라는 핵심 기술로 작동하는데요. 이 기술은 생성형 AI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려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슈퍼컴퓨터는 물론 엄청난 학습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때문에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아니면 개발이 매우 어렵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국내 기업이 주의 기반 트랜스포머를 양자역학적, 입자 물리학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메모리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학습 시간과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았는데요. 즉, 복잡한 트랜스포머 동작을 단순한 물리학적 계산법으로 환원시킨 것입니다. 이번 연구가 구체화되면 세계적 AI 기업들과 비교해도 앞선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와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 이 시간 임진왜란, 최종병기 활과 조총의 격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조총을 만드셨는지 정말 100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두 분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국립박물관에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재미있는 전시를 한다든지,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콘텐츠와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이 관심도 필요하니까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늘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 역시도 흥미로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좀 재밌게 오늘 촬영한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박물관에 많은 연구도 있고 전시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